안녕하세요. 이슈이슈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시장에 있는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 이슈. 여러분들을 찾아왔습니다. 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선생님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오프닝 평소랑 달랐던 게 지금 막 인사하고 나서 왜 이렇게 자주 인사하는 것 같은 느낌이지? 오늘 요번에 너무 짧게 봤습니다. 그리고 쉬어도 돼. 괜찮아. 쉬어도 돼? 쉬어도 돼. 사실 이게 저희가 금요일에 하고 토요일 일요일 방송 나가고 월요일에 라이브 방송하고 지금 이제 장 마감 후에 선생님을 만났으니까 목요일이거든요. 업로드는 토요일에 됐겠지만 그래가지고 지금 뭔가 이게 안녕하세요 이슈입니다 너무 자주 한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그래서 살짝 머뭇했어요. 자, 그치만 이제 자주 만날수록 더 좋은 게 또 시장 상황이 우리의 예측과 딱 맞아 떨어지니까 또 그때 맞아서 이제 돌아가는 그 코멘트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라이브 방송 얘기 다시 보기 원래 들었으니까 보셨겠지만 그때 이제 핵 관련돼서 확산될 수 있다. 곡물협정 잘 봐야 된다. 그리고 이제 바이오가 다시 한번 돌아올 수 있다 했는데 목요일장 기준으로 시장 2,500선이 장중에 이탈이 됐지만 마감은 좀 올라서면서 마감이 됐어요. 근데 이제 시장이 항상 하락할 때 선생님 말씀하시는 게 그럴 때일수록 시장의 주도주가 바뀌는지를 체크해야 된다 하셨잖아요. 근데 오늘 좀 뭔가 평소와는 다른 느낌적인 느낌이 좀 불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바이오가 명단들에 많이 들어와. 그러니까 소외주 중에 그 징글징글했던 뭐 바이오 시밀러, US케어, 줄기세포, 우리의 차 바이오텍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면역 항암제, 이건 항암제 그거는 우리는 다원시스. 다윈시스나 다원시스. 그게 움직이는 거 보니까 뭔가 조만간에 그 느낌으로 차바이오텍 상한가 보자. 느낌적인 느낌? 근데 선생님 우리가 이 큰 틀에서 보면은 전에 예측을 해주셨던 2차 전지가 쉬어갈 때 이제 우리는 소외주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큰 틀에서 지금 시장이 계속 순환매가 돌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제 제약 바이오 섹터가 한번 상승을 하긴 하는데 이게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 위치상 매력이 있어서 단기적인 반등이 되는 건지 아니면 이게 조금 더 추세를 타면서 올라가 줄지가 좀 중요한 문제일 것 같거든요. 그거는 아직 확인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단기적 반등으로 보고 이제는 이번에 그 연준에서 금리 부분이 5월 10일 정도에 CPI 나오면서 6월달 이제 거의 이제 이번이 끝이다라는 건 뉘앙스를 보이셨잖아. 진짜 도장이 찍혀야 돼. 그러려면 CPI가 전번 달보다 전번 데이터보다 높게 나와도 똑같이 돼야 돼. 똑같이 된다는 얘기는 나스닥이 크게 기술주가 폭락을 하지 않으면 돼. 근데 선생님 지금 사람들이 많이 이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게 미국 시장이 이제 부러질 거다. 그러니까 그게 안 부러지면 돼. 그 안 부러지려면 지탱해주는 뭔가 이유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지금 막 이렇게 위에 소리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그게 곧 유동성과 실적이야. 안 부러지기 위한 조건이 유동성과 실적. 음.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아니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러니까 거죠. 실적은 전보단 나빠질 거야. 근데 이거라도 어디냐라는 에너지. 그거를 이제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나 엔비디아가 제일 1등 아니야. 거기서 검증만 하면 돼. 이게 어디냐라는 에너지라는 말씀은 실적이 나빠졌지만 여기가 바닥이야라는 안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저께 그 우리 이스니 팔로더머니 그 수요일 날 방송하는 데도 얘기했지만 2월 여기 보면 2월 2일 나스닥 고점이 12,260이야. 그러면서 그 다음에 3번 시도를 했지만 이걸 돌파를 못했어. 네. 그런데 이걸 돌파한 종목이 엔비디아가 2월 2일 날 220불이었는데 208, 90불이야. 그럼 30%가 더 갔단 말이야. 네. 애플은 10%,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종목들 더 간 종목들이 요번에 조정하더라도 2월 2일 저점만 안 깨면 돼. 조정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12,200만 안 깨면 된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 현대로템 주도주 37,000원 갔다가 직전 고점이 32,000원 이것만 지지해주면 다음 파동 보듯이 이런 현상만 나와주면 돼. 그럼 나스닥이 11,700 정도에서 마감만 주면 돼.
그거 확인하는데 대충 1개월 이상 걸릴걸? CPI 발표되고 뭐 그렇지. 해야 6월 달 되니까. 초에 또 부채한도 여러 가지 노이즈 나오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 부러진다는 표현이 폭락 개념이 아니야. 아, 조정? 조정 개념이고 사서 안 못 먹는다는 개념이지. 돈만 걸리고. 그러니 그 세리메이 미국 주식 팔아갖고 우리 한국 주식에 바이오나 사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이 들어. 무슨 얘기냐면 아직 대반등 쪽도밖에 안 봐. 그렇지만 이제 찬바람 보거나 뭐 할 때 금리가 이제 조만간 인하의 시장이 되면 금리 인하 시장 때 나 갈 수 있는 섹터 건설, 바이오, 제약 이렇게 봐. 건설, 바이오, 제약. 저희 금리와 관련된 이야기 살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번에 25bp를 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정말 25bp를 했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금리 인상을 중단한다라는 선언적인 뉘앙스가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받아들이고 있지만 그래도 금리 인상 언제든지 할 수 있어라는 여지를 남겨놨기 때문에 이게 만에 하나 그 블랙스완에 대한 생각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은 조금 지켜봐야 된다라는 아니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5월 10일 날 CPI가 전보다 높게 나와도 부러지지 않으면 돼. CPI? 그게 이제 이번 CPI는 유가 상승 부분이 포함이 돼 있을 거야. 지금 유가는 급락하지만 그건 또 다음 CPI에 영향을 받을 거고. 그래서 뭐 4자 보면 대박이고 그 4자 수치 보면 그러면 나스닥이 다시 또 튀어 올라갈 거고 그러면 뭔가 우리 또 시스템 반도체들이나 소부장 지금 보면 시스템 반도체들 중에서도 한미 반도체는 SNS만 강하지 다른 것들은 뭐 미래만 다 죽사발이라고 그렇게 하나 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D램 관련된 종목들이 박살난 거야. 뭐 코리아 서킷, 심텍, 대덕전자 뭐 이런 것들. 그러면 이런 것들이 나스닥이 도와주면 이제 더 이상 안 빠질 수 있구나. 그러면 미중 간의 반도체 이 노이즈가 전쟁이 다른 걸로 가는 거야. 이제 간단히 해서 노상 한 것만 패도 이제는 너무 많이 패면 효과가 없거든. 그렇죠. 이게 막 맞다 보면 처음엔 아픈데 계속 같은 데 맞으면 어느 순간 안 아프잖아요. 무감 아니거나 이제 그리고 너무 많이 데미지이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 뭐 이렇게 큰 데미지 못 입는데 새로운 걸 때리면은 이제 그게 이제 원료 의약 원자재 이거 같아. 이제 그러니까 반도체 때리기 미국이 했던 반도체 때리기가 다른 쪽으로 매개가 옮겨갈 것이다. 그러면 반도체주들은 지금이 바닥이라고 볼 수 있는. 근데 바닥인데 사고 싶지가 않아. 100일 바닥 얘기 있잖아. 사서 뭐 안 빠져 오르질 않아. 우리는 주식 사서 수익 내려고 그러는 거지 뭐 그거 매수 그 세를 유지하려고 우리가 바닥재 같다 이게 목표가 아니니까. 그러면 나는 오늘 이 제약이나 바이오나 이런 단어들이 그 테마주 섹터에 군집 편성에 많이 등장하는 주가가 크게 오르진 않아. 그래도 이게 금년으로서는 오늘 처음 있는 일이야. 근데 제약 바이오 섹터가 오늘 오른 거는 그러니까 좀 매기가 되준 것들이 일라이 릴리 그 관련해서 또 미국 시장에서도 영향을 받았고 우리 시장에서도 그래서 처음에 치매 뭐 탈모 관련주 이쪽으로 좀 매기가 형성됐던 거잖아요. 나는 그것보다 G7 이제 모이잖아. 거기서 새로운 공격 대상이 나올 것 같아. 우리가 기다린 건 이제 곡물, 식량 위기, 이게 단체적으로 러시아에 대한 의견이 합산되나 그거를 봐서 이제 비료, 사료, 음식료를 체크했잖아. 네. 종합상사.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미국이 공격하는 게 아니라 유럽이 그러니까 이제 내가 너무 때리니까 지쳤다. 유럽 이제 네 차례다. 근데 선생님 미국이 때리는 건 반도체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근데 지금 러시아 관련해서는 러시아 그러니까 G7은 러시아를 공격하는 거잖아요. 근데 유럽은 중국을 공격할 때 러시아를 원료, 의약품, 원재료 중국 의존도가 높거든. 그러니까 이제 싸움의 방식이 지금은 이제 중국으로 보자면 중국을 때리는 걸로 보자면 미국이 반도체를 때렸던 그런 부분에서 원료의약품 부분으로 해서 EU가 중국을 공격하는 형식으로 판이 바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유럽은 반도체나 제조나를 때릴 수가 없어. 중국한테
그 갔다 해서 가서 수주를 프랑스 대통령도 지금 수주하고 수주해서 서로 뭔가 에너지가 그런데 거기다가 자기네들 국익에 관련된 걸 때리겠어? 시켜도 안 해. 그러면 이제는 생명에 관한 거. 중국 의존도가 솔직히 원재료에 너무 의존도가 높아. 그 줄이는 건 또 건강이나 유럽인들의 공통 분모가 또 있거든. 그러니까 재생 그 에너지 관련돼 갖고 규합이 잘 되듯이 이 부분이 또 하나의 핫 이슈가 될 것 같아서 이게 구제약주를 건드려. 사실 중국이 세계 원료의약품의 40%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자, 중국과 긴장이 고조된다면 당연히 의약품 공급망과 관련해서 사람들이 전에 이제 반도체 어떡하냐 했는데 이게 의약품으로 문제가 되겠죠. 근데 의약품 문제가 좀 심각한 게 사실 우리가 코로나 때 선생님 타이레놀 품귀 현상이 있었잖아요. 그때 타이레놀 막 구하는 거 어렵고 막 가격 올라가고 막 그랬었는데 타이레놀만 해도 이 원료인 아세트아미노펜이 중국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대요. 거의 대부분을 중국에서 의존을 하고 있어서 이게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못 만들고 이런 부분이 또 문제가 됐던 건데 코로나는 끝났다라고 하지만 뭐 감기가 진짜 막 너무 심해지고 있고 막 이런 의약품에 대한 니즈는 계속해서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이 원료 의존도가 높은 중국을 때린다면 근데 이 부분은 자기들도 오히려 때려도 내가 맞는 것도 클 것 같은데. 근데 의존도를 줄인다는 얘기는 뭐야? 중국 걸 덜 쓰고 새로 개발해서 뭔가 더 그 분산시키자는 전략 아니야. 다른 데 걸 사자는 거죠. 그러니까 개발. 그러니까 우리가 요소수나 그 지금 요새 급등주들 보면 중국이 원자재나 뭔가를 갖고 중심 에너지가 있는 것들 중심으로 뭐 히토류가 됐던 리튬이 됐던 그다음에 리튬이 의존도가 크니까 또 페라이트 해갖고 실적다는 반영이 안 돼도 삼화전자 뭐 그쪽 관련 또 거기에 사돈에 8촌까지 갖다 꽂아갖고 지금 이것도 끝나가는 물결 갖고 오늘 고점에서 많이 흔드는 거 보니까 거기도 이제 그러니까 테마주도 가만 보면 유행 따라가. 근데 지금 대부분 보면 미중 간의 갈등 구조에서 중국이 특권, 그러니까 뭔가 지적재산권이나 뭐 아니 원자재를 가지고 있거나 뭐 이런 것들 중에서 거기다 코올아 갖고 뭔가 이제 분쟁이 나오고 그러면 요게 희귀 되니까 뭐 관련된 종목들 뭐 실적은 안 돼도 머니 게임으로 가잖아. 네. 이게 원료 의약품으로 이동할 것 같아. 원료 의약품. 그 품귀 현상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그쪽이 지금 금리 인하 시대 때 먹혀 들어가는 섹터야. 꿈의 산업이니까 바이오가. 그리고 지금은 자금 조달이 안 돼. 투자 조합도 규합도 안 되고. 근데 금리 인하 시기가 되면 투자가 생길 수가 있어. 그게 부동산 PF나 건설 관련돼하고 이쪽이야. 원료 의약품, 뭐 바이오, 그다음에 뭐 임상, 3상, 2상 이런 재료들이 또 다시 나올 수가 있어. 그게 내년도. 근데 내년에 딱 총선 4월이잖아. 딱 시기가 딱 좋아. D- 한 7, 8개월부터 발동 걸어서 내년 4월 전후에 갖고 꽃피게 만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투자 조합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코앞에서 작전하지 않습니다. 그래 이번에 다우데이터 뭐 이런 거 주가 조작도 보니까 우린 꽃핀다며 봤지만 주가가 막 보니까 1년 사이에 막 이렇게 올랐고 그 전에 한 2000. 걔네들은 3년 전에 시작했고 3년 뭐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더라고. 3년 전에 시작했고 꽃을 핀 거는 1년 전부터. 그러니까 이게 다단계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저는 거기에는 관여가 되어 있지 않지만 맞습니다. 근데 그 룰을 잘 압니다. 내가 그거를 해? 아니 한다고 쳐. 예를 들어 내가 깜짝 놀랐어 지금. 그러면 네가 자산가야. 예를 들어서 호구야? 호구야. 10억 배팅 나 꼬시는 거야. 10억. 보장해드리겠습니다. 좋지. 대신 성과급을 소득 이익의 어떤 데는 30%를 불러. 네가 1억을 투자했는데 그게 1억 수익 났어. 30% 내놔. 3천 드리는 당신 거지. 7천 갖고 내 3천. 이렇게 계약을 해. 주로 10에서 30%. 그 손해라면 나한텐 어떻게 해주나? 맨 처음에는 보장한다고 그래. 보장하는 절대 보장 안 해. 도망가. 그런데 얘는 뭐냐면 그런 대상 중에 자신 있는 종목들 요번에 딱 찍은 게 물량이 적고 그다음에 배당 많이 주고 뭐 이런 종목들 그 대주주 또 지배구조가 좀 취약하거나 뭔가 찔릴 수 있고
그럼 얘 생각은 쫙 먹고 이런 마케팅 파워를 껴서 다단계 넘긴 다음에 어느 정도 그래갖고 처음에 들어간 회장님이나 큰 자산가들은 어떠냐면 10억 들어갔는데 수익이 10억이 꽂힌 거야. 너무 좋지. 돈 조금 빼. 그럼 이제 꽂히는 거야. 이제 한번 정산하시죠. 그래서 한번 정산한 라인들이 있었어. 응? 그러면 그 사람들 거기서 또 빼낼 거 아니야. 그거 갖고 또 배분하고 그 다음에 또 그 사람이 또 자기 더 투자하거나 친구 사돈의 팔촌까지 쫙 소문이 날 거 아니야. 어? 그래서 이게 다단계가 난 3번 거친 것 같아. 그래서 처음에는 조직이 한 5명이다 이게 확장된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확장되다 보면 배분해서 갈등해서 요번에 JTBC에서 찔린 게 거기에 넘버 2나 넘버 3 같아. 배분을 잘못한 거든지 뭐 여기 항상 사단은 돈 많이 버는 내부자. 것가 아니라 내부자 중에서 왜 쟤는 나보다 저걸 더 갖고 가지? 아 수수료를? 아니 자기네들끼리 수수료를. 그리고 거기에 중심 사람들은 이걸 나누기보다는 더 새롭게 투자를 하려고 그래. 그래서 자꾸 M&A 하거나 골프장 사거나 뭐 다른 짓을 한단 말이야. 근데 밑에 그 예를 들어서 일을 하는 대리. 그러니까 과장 뭐 이런 사람들. 아니 팀장급들은 저 왜 자꾸 투자를 확대시키지? 나 배분이나 주지. 보이자기 이런 갈등 구조가 나와. 그리고 하다 보면 쟤 믿고 하는 얘는 또 하면 이게 또 사람이라 배분에 또 달라진다. 아 그치. 아 왜 나는 배분을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아 계속 하시죠 부장님 이러면 그리고 이놈한테 조금 더 이게 서로 다 비밀 조항이 돼야 되는데 이게 입이 마우스가 화가 돼갖고 너 얼마 받았어 이렇게 되는 거지. 또 술 먹고 뭐 하다가 또 이게 들통이 나거나 뭐 사단이 나요. 우리 젊었을 때 옛날에 90년대에는 펀드 매니저들이 파워가 굉장히 셌어. 내가 옛날 젊었을 때 그 법인 쪽 일해갖고 펀드 매니저 따까리 할 때, 그때 어떤 유명한 펀드 매니저는 강남에 본인이 룸사롱을 차렸다. 오. 마담 딱 만들어. 아, 예. 룸사롱 했고 다들 글로 요번에 골프장을 만들어 놨잖아. 골프장에서 마케팅 했잖아. 거기서는 룸사롱에서 마케팅 했어. 거기 들어가갖고 이제 그 술 먹으면서 비즈니스 얘기하고 뭐 서로 정보 교류하고 투자하고 거기가 센터야. 근데 골프도 사실 골프 치면서 얘기하고 뭐하고 하니까. 그러면 필드 가고 하루 종일 같이 상황이네요. 있잖아. 그러면 투자 하면 또 또 거기에는 또 부추기는 사람이 있어. 나도 이렇게 해서 또 보여줘. 찍힌 거 보여줘. 어떤 애들은 조작해서 보여주는 애들 있고. 그러다 보면 눈이 돌아가지. 그래서 다단계로 가는 거야. 응? 그런 게임이 그 문제는 얘네들이 그 펀드로 한 게 라임이야. 뭐 대신 그 누가 제도권 안에서 했던 게 라임 사태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원금만 날리면 되는 거야. 근데 이건 뭐야? 파생 상품 CF 돼갖고 레버리지를 켜버린 거야. 그러니까 문제는 뭐야? 원본은 저리 가고 이거에 싹 녹아갖고 마이너스까지 돼버린 거 아니야. 근데 선생님 이 사태 관련해서 지금 개미들이 지금은 타이밍이 좋다 오히려 사야 된다 하면서 매수를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기사가 뜨더라고요. 다른 건 잘하는 것 같아. 그래요? 근데 이번에 좀 기사 중에 그걸 알고 있었던 사람이 저 키움이다 이게 나오고 있어서 뭐 다우데이터나 이런 건 괜찮을 건지 알면 그래 그게 알면 그래서 그게 또 내부적으로 해갖고 한데 그럼 도의적 책임이지 법적으로는 이거 공매도가 불법이야? 아니잖아. 또 주가 많이 올랐다고 이런 거에 대한 이해관계 사실관계가 나올 것 같아?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뉴스 그리고 또 어떤 언론은 그걸 부추기는 거야. 그러면서 광고가 빨리 내. 그 언론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도의적인 책임을 질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법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뭐 이러면 키움하면 또 다우데이터에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급등의 급락 없으면 이 주가가 이 가격 안 본다니까. 그래서 일각에서는 손해 보신 분들 너무 마음이 아프고 하지만 또 일각에서는 이걸로 수익을 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임창정 테마주라고 그 종목들을 부르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뉴스가 나는 2, 3주 되면 싹 죽는다. 근데 또 새로운 뉴스가 새로운 또 것들 오겠지. 나오고 막 그럴 거야. 그리고 그 이벤트는 나는 끝난 거야. 라임 사태 터져서 언론에 막 하고 이제는 사후 처리만 남을 거야. 그러면 거기에서는
이제 법적 해석은 나중에 싸워. 그러니까 가장 황당한 게 뉴스 초기에 막 해갖고 막 어떤 때는 음해하고 해서 그런데 나중에 이게 아니다 했지만 아니다 법 판정 나와도 조그만 기사 쳐다보지도 않는 자리에다가 그 이렇듯이 이 부분도 이제는 그 언론의 그 빈도수가 아직까지는 물고 막 그냥 그리고 지금 그 이걸 유도한 사람은 지금 뭐 구속됐는데 이제 자꾸 그 키운 물건 늘어질 수밖에 없어. 내 잘못이 아니다. 얘네가 수익을 본 사람들이 그거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지금 수익 보신 분들 중에서도 그 이것도 구분해야 될 것 같아. 한 번 회전한 사람, 두 번 굴린 사람, 막 차 탄 사람. 이게 간단히 얘기해서 처음 굴린 사람, 두 번 굴린 사람은 이 사람들이 세일즈맨이 돼버린 거야. 그쵸. 주변에 무의식적으로. 자금을 또 야 여기 이렇게 넣어. 그리고 자기가 그걸 수익을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개조직하고 비슷해. 첫 번째 개 이렇게 타다가 막판에 이제 개주가 개주가 나는 돌아가서 이게 아웃되듯이 막차 타신 분들이 제일 답답할 것 같아. 뭐 아무것도 모르고 소문 듣고 뭐 청소부도 들어갔다 뭐 이런 분들이 제일 답답할 것 같아. 그러면 해당 사건은 또 어떻게 계속 빅데이터가 나오는지 추이를 지켜보면서 우리가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 난 그래서 지금 막 전수조사들 들어가거든. 그럼 또 터질 것 같아. 새로운 게. 새로운 게. 그래서 최근에 테마로 실적이 뒷받쳐 급등한 거나 조심하자고. 오늘 갑자기 그러니까 이것도 어느 날 갑자기 하종가 되면 걔가 담보 못 맞고 걔도 터졌다는 얘기야. 그거 아무도 못 맞춰. 내부자 외에는. 그게 이것도 어느 기한에서 이걸 담보를 넣으시오 했는데 못 느끼니까 강제 매각해서 팔릴 때까지 나간 게 이 징후를 만든 거거든. 그러니까 이 CFT 구자의 그 문제점은 나는 아직도 3개월은 경계해야 돼. 재밌는 거는 요번에 대신이 안 걸렸어. CFT 라임이나 이런 데 많이 나와 해외 부동산 미래에셋과 대신 안 한 거야. 걔네들은 한 번 다쳤잖아. 그리고 영업해갖고 그러면 쟤네들 그 메리츠하고 교보가 제일 많이 했어. 키움하고. 그러니까 이거 한 사람들은 이제 다치기 시작하고 이걸 어떻게 회수해야 되냐 이 문제고. 전에 라임 사태나 이런 걸 펀드로 다친 사람들은 야 우리가 크게 다쳤는데 내부 정리하지 이것마저도 리스크해 안 한 게 지금 이제 오히려 효자 노릇한 거고. 이게 이런 기름화복이 있다 이 내부적으로. 사실 뭐 이번에 노홍철 씨가 투자를 안 했다 뭐 이거면서 그랬나 한데 또 일부에서는 전에 초록뱀으로 많이 주식으로 했던 그렇지. 적이 있어서 또 안 했을 거다. 그러니까 많이 다친 사람들 이게 이제 또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위험한 게 친한 사람, 아는 사람, 그리고 철저하게 이름을 맡기지 마십시오. 레버리지를 일으키지 마시고 늦을 것 같죠. 어떤 분은 2.5배나 이런 걸 자주 써. 뭐 아시면 스탁로까지 써. 절대 안 돼. 내가 그냥 늦을 것 같지만 거북이 스타일로 내 원금만. 그리고 그게 미수 안 겪어보면 이걸 모르더라고요. 저도 매매할 때 처음에 초보 때 이게 HTS 보는데 뭔가 이렇게 가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자고 눌렀어요. 그리고 매서 그냥 까먹었는데 며칠 있다가 얼마를 넣으라는 거야. 그 가가 알고 봤더니 그게 레버리지였던 거예요. 그렇지. 나는 있는 금액에서 가용자산 안에서 살 수 있는 걸 의미하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어떡하죠? 그때 다행히 18만 원만 넣으면 된다 그래서 돈이 적어서 다행이었다 그때는. 그리고 그때 막 눈물을 흘리면서 샀던 기억이 있어요. 그 레버리지 이런 거 정말 위험하니까. 자, 그 사이에 우리가 이 얘기가 나온 게 작전이라는 것은 1년, 혹은 그 이전부터 시작이 된다 였는데 바이오도 이제 우리가 그럼 내년 총선을 봤을 때 지금 태동하는 게 내후년을 보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투자 전략을 짤 수 있는 포인트다. 오늘이 그 시발점인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어. 왜냐면 이제 금리 25bp 했잖아. 이제는 동결 개념으로 갈 거고 그 시간을 예측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인하는 당장 안 나오고 그리고 거기에서 매크로 분석하는 사람들은 이게 침체로 갈 거야. 아니야. 그냥 박스로 갈 거야. 뭐 요 싸움이 계속 될 거야. 그 상황에서
만약에 이게 이제 금리 인하 시대로 가는 나는 늦어도 6개월에서 8개월 그러니까 금년은 아니더라도 내년 초반만 돼도 금리가 보일 것 같아. 이거는 나는 지금 3개월짜리 미국 국채 금리 3개월짜리 오늘 그 금리 따는 이런 데이터가 딱 나온 다음에 3개월, 2년, 10년짜리 미국 국채 금리를 딱 봐. 3개월짜리가 딱 5점이야. 3개월짜리가? 오늘 요번에 CPI, 저 기준금리 인상에서 딱 5점이야. 응? 근데 2년짜리가 3.8이야. 10년짜리가 3.3이야. 앞으로 거기까지 간다는 얘기야. 이제 장기적으로, 장기채 이런 거는. 그러니까 5.2가 이 3개월짜리가 6월 달에 이게 또 한 번 할 가능, 이거면 이게 튈 거야. 근데 3개월짜리가 이제부터 5.0을 깨고 내려가면, 거기서 감을 잡는 게 나을까. 3개월씩 끊어갖고. 그러니까 3개월짜리 장기채, 국채 금리가, 4.0을 내려갈 때가 이제, 금리 인하가 앞당겨질 것 같다라고 난 거기서 바로미터를 잡을래. 그러니까, 그런 부분만, 그러니까 금리 인하 언제 할까라고 그러면 나는 시장한테 물어봐. 그러니까 장기 국채 금리가 내려온다는 거는 시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금리가 좀 더 인하된다는 거를 의미하기 때문에 벌써 2년이나 10년은 벌써 반영을 하고 있어. 반영하고 있어. 작년만 하더라도 2년짜리 뭐 4, 맞아요. 뭐 5, 뭐 이렇게 해서 난리 쳤잖아. 그래서 그때 주식시장에서 채권시장으로 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래서 5까지 와서 이제 5가 왔잖아. 5가 왔는데 이제 10년짜리 이제는 거의 3으로 간단 말이야. 앞으로는 이제 3으로 2로 가는구나. 이걸 미리 이게 장기채는 벌써 예고를 해주는 것 같아. 선생님 그러면 환율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오늘 환율이 난 제일 관심인데 원화가 급락을 한다. 원화 강세. 어. 근데 이거 원화 강세가 그러니까 요것도 갖다 해서 재료 노출이야. 그래서 그러니까 통화 수합해서 막 미국이 국민이 그때가 1209 땡. 그리고 그때 내가 조심하라 그래 1340원 까였잖아. 이제 금리 이제 확정했어. 거기서부터 급락이야. 이게 1320원이야. 이건 뭐냐? 5월 25일 날 우리도 혹시 금리 인하 가능성 원화 강세. 그리고 달러 인덱스가 급락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 대비 달러 약세, 엔화 강세, 원화 강세. 그러니까 이번 환율의 하락은 달러가 하락을 한 게 영향을 주고 우리는 또 이제 금리 인하를 할 거에 대한 금리 인상. 금리 인상에 대한 왜냐면 미국이 이렇게 올렸을 때 근데 나는 안 할 것 같아 우리 안 할 것 같아. 그러면 또 이런 말 되면 그러면 1,300원, 1,290원 또 올라. 그래서 환율 원달러는 1,290, 1,400 하단. 1,340, 50원 상단. 그냥 지그재그. 그러니까 우리가 금리 인상을 할 거에 대한 기대 때문에 원화가 강세가 된 거네요. 그리고 달러 인덱스가 약세니까 약세. 상대적 강세.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너무 재밌네요. 시장이. 근데 선생님 어떻게 보세요? 금리 인상 할까요? 안 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요? 부동산 PF 때문에. 부동산 때문에? 그냥 그냥 이게 너무 금리 차가 벌어지니까. 그러니까 한미. 우리 그 한국은행장이 그 배포가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근데 금리 차가 벌어지면 뭐가 문제냐면 외국계 자금들이 빠져나간다라는 게. 그건 논리잖아. 근데 한국은 빠져나가려면 빠져나가봐. 우리만큼 먹을 데가 없어. 그러면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우클릭 했어. 니네들한테 갔잖아. 그럼 달러 수요가 제일 많은 게 간 것 때문에 수요가 많은 거라고. 달러 팔아가 공장 짓고 이 부분에 대한 속도 조절할 거야. 협박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부는 새로운 달러를 끌고 와야 될 거 아니야. 그건 중동이나 원전이나 이런 것도 수주해 올 수밖에 없고. 나갈 거, 들어올 거. 요것만 조절하겠어. 그리고 우리 외환 보유고가 전 세계에서 9번째야. 200장 또. 9번째야. 선생님이 왜 큰 소리를 그러니까. 큰 목소리 야! 그러니까 4,200억 불이더라. 그럼 그러니까 사람 심리가 4자에서 3자 보면 경계할 것 같고 겁낼 것 같은데 요것만 속도 조절하면 1년은 난 버틸 수 있어. 이 생각이신 것 같아. 근데 오늘 또 우연찮게 시장이 조정을 받는데 또 여기서 외국인 자금이 이탈을 하니까 이제 또 그럼 이제 여기가 꼭지고 외국인들은 바이바이 하고 그러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나는 그거는 삼성전자 매도하지 않는 걱정 안 할래.
지금 삼성전자 오늘도 130만 주 샀어. 어? 얘네들이 아직도 삼성전자를 안 팔아. 어? 왜 안 팔지? 매력이 없는데? 반도체는 때릴 만큼 때렸고. 그러면 이게 또 큰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 어떤 큰 그림이요? MSCI 선지국 지수 빨리 들어가나? 다양한 그 뭐지? 그치. 긍정회로 막 긍정 계속 돌리면서 꼬실 수 있는 게 너무 많아. 희망적으로 이건가? 음. 아닌가? 선생님 이번에 또 삼성 하면은 상속세 낼 때 됐잖아요. 상속세 낼 때 되면 또 항상 뭐 나오는 게 이부진이 서열하면서 뭐 주식 담보로 맡기고 블록딜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번엔 좀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뭐 큰 그냥 삼성 물산 삼성전자 보유분 그다음에 삼성 SDS 지분 갖고 다 커버가 될 것 같아. 그런 부분들. 자, 그럼 선생님 다시 이제 바이오로 돌아와서 자, 그러면 이제 태동을 시작할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원료의약품 우리가 좀 그쪽에서 그거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원자재 같은 걸 바이오에서 가지고 있는 회사가 유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를 또 샘플을 찾아보니까 15개가 되더라. 거기도 어려워. 그럼 15개에서 제끼고 3개를 뽑았어. 뭐예요? 파미셀. 파미셀 주기세포 관련된 아니 그러니까 다 연결돼 있어. 다 원자료 그다음에 대종화금. 대정화금. 국제약품. 하나는 투기, 하나는 건실한 거, 하나는 가격이 매력 있는 거. 투기가 국제약품. 국제약품 제가 찾아보니까 면역 조절제 텍사메타손 필수적인 원료의약품을 제공하는 회사다. 그런 거. 근데 싸. 위치가 싸구나. 아니 단가들이 3-4천 원, 10,000원, 10만 원 이렇게 구분해 보자고. 대정화금이 3,000원이에요? 아니 국제약품이 제일 싸고. 국제약품. 그다음에 대종화금은 17,000원이야. 오, 건실하고. 건실한 종목이네. 건실해. 파미셀이 9,000원이고. 저 왠지 대정화금 마음에 들어요. 제가 그때 G2파워 마음에 든다고 해서 G2파워 잘 갔잖아요. 나는 파미셀. 파미셀? 오늘 사봤어. 정말? 국제약품 또 세계적인 유산균 제조사 듀폰, 다니스, 코사? 거기랑 특허 계약을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러면 여기에 또 이제 녹십자 그룹이 다시 등장을 해. 한미약품이 다시 구제약주들이 들어와. 왜 돌아와요? 걔네들이 갖고 있는 그 특허들이 많아. 이런 것들은 이 원료의약품을 가지고 만드는 그리고 능력. 기술 특허가 있는 것들이 이제 또 중요한 거야. 기술 특허가. 선생님 근데 원료의약품하고 또 백신은 또 다르지. 부분이죠. 좀 다른 썰이지만 특허권을 있느냐 없느냐. 지금 웨스팅하우스가 갑질하니까 그놈의 특허 기술력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그래서 웨스팅하우스만 있냐? 다른 원전은 다른 미국의 다른 회사와 합작해서 하자 뭐 이런 분위기가 또 지금 나와갖고 오늘 두산 그 에너빌리티인가 이쪽이 다른 원전하고 같이 해서 뭘 하겠다는 게 뉴스 나와서 오늘 장중에 갑자기 G2파워가 11,600까지 급등했다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다른 회사도 가능. 웨스팅하우스면 너만 있냐? 다른 걸로.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내가 G7 하는 거를 왜 굉장히 중요하냐면 세계 정상들이 일단 넘버 3들이 모이잖아. 거기서 일단 러시아, 중국에 대한 목소리들이 어떻게 나오나. 그 이후에 빅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나. 만나서 일단 이게 최근에 막 판을 막 여기저기서 시끄럽게 만들어놨는데 이제 대장들이 만나가지고 이제 얘기를 직접 하는. 그렇지. 그럼 어디는 한 목소리가 나오지만 어디는 반대들이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럼 규합이 안 되는 쪽은 노이즈가 생기는 거고 규합돼서 공격하면 예를 들어서 난리치는 거고 요게 5월 달장이 가장 핵심인데 유럽 쪽에서는 규합이 그 재료에 의한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랄까 재생 그 에너지 이런 거는 규합이 될 것 같아. R200 그다음에 뭐 태양광 원전 재생에너지 독일은 아니지만 다른 데에서는 프랑스는 또 원전 에너지가 세거든. 맞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뭔가 플러스 알파 또 이제 중국이 사우디하고 여러 가지 비즈니스 툴이 많잖아. 거기에 숟가락 올리려고 하는 유럽 국가들이 무지 많아요. 근데 G7에 사우디는 포함이 안 돼 있잖아요. 아니지. G7이 중국하고 사우디 할 때 나도 좀 껴줘. 프랑스가 제일 그거.
영국도 지금 뭐 니네 들어갈 때 우리도 같이 들어가게 왜냐하면 그 지금 어떤 면에서는 일자리나 그 국력의 에너지의 그 조단이 수주해 오는 게 어마무시한 거거든. 응? 그럼 우리나라 갈 거를 뺏어 가려고 하는 애들이 뭐 그쵸? 방산 부분이나 그 다음에 원자력 부분이나 뭐 항공 부분이나 건설 심지어는 짓는 뭐 무슨 우크라이나 재건이나 그 다음에 투르키의 재건이나 이럴 때 치고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어느 나라가 줄 수냐에 따라서 이게 국력의 에너지가 엄청날 거 아니야. 그게 각 정상들 입장에서는 자기 정치 파워나 정치 연장력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 이 게임이 G7에서 교통정리가 될 것 같아. 그래서 이번에 단순히 그냥 모아서 땡치는 게 아니라 미국 입장은 요 모이는 자리를 이용해서 총력적으로 바이든 행정부는 다음 차기 집권을 위한 뭔가 이벤트를 무지하려고 그럴 거고 다른 나라들은 또 이해관계가 다 다를 거 아니야. 여기에서 데이터들이 어떻게 나오나. 되게 스트레스 받네요. 그 자리가. 그러니까 각국의 이해를 다 어깨에다 짊어지고. 그래서 이렇게 가다 보면 제가 봐. 이거는 이거 아니네. 이거 일로 가. 이거 이렇게 해서 골라야 된단 말이야. 그냥 단순히 그 미래 방향만 보면 안 돼. 거기에 수많은 미로가 깔려 있어. 갈 줄 알았더니 여기 막혔어. 그리고 다른 데로 가. 궁극적으로 가지만 돌았다가 그러면 이 전략의 오차가 어마무시한 거야 지금은. 그런 것들을 우리는 뒤져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일단 바이오를 살짝 정리해 보자면 그러면 선생님